안녕하세요.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1년 넘게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결국 남편이 제 품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버텼습니다. 유언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새 아이, 동현, 주희, 민석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명은 장례를 걱정하고 한 명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9제 날, 저는 제단 앞에 조용히 서서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남편의 모습이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큰아들 동현이가 저를 베란다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도 연세가 있으니 이 집을 팔아서 셋이서 나누는 게 어때요? 공평하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은 정호 씨, 제 남편이 거의 20년을 들여 쌓아온 집입니다. 수많은 추억, 수없이 지붕을 고치고 비를 맞으며 시멘트 마당을 만든 그 집,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가볍게 셋이서 나누자라니. 주희, 제 딸은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막내 민석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이해해. 동현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연락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팔리면 똑같이 나누면 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고 금고 열쇠를 꺼내 손을 떨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예금 통장 몇 개, 남편이 10여 년 전 써둔 유서 초안 몇 장,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49일이 지난 후에만 열어보시오. 저는 편지를 들고 의자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남긴 건가요?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익숙한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숙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거요. 한 가지만 당부하오. 새아이의 속마음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집을 나누지 마오. 정 때문에 눈 감고 나누지 마오. 누군가는 분명 요구할 것이오. 이치대로 하시오. 정에 끌리지 말고. 이 집은 돈만이 아니오. 우리 피와 살이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개인 변호사인 상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서류에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저는 정호 씨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돈을 감추고 계산하는지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상민 씨의 사무실로 가서 편지를 건넸습니다. 상민 씨는 편지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숙 씨, 그러면 집을 나누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집은 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전부 제가 보관할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동현이는 기뻐하며 하루 종일 전화로 가격을 묻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데려왔습니다. 저는 순한 노인인 척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옛 이웃 하이 씨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 집을 잘 압니다. 추억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가격이 좀 낮아도 집을 망치진 않겠습니다. 저는 4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거의 1억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동현이는 그 소식을 듣고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이유가 있겠죠. 셋이서 나누면 1억이 넘잖아요. 저는 그저 응, 엄마가 생각해 볼게 라고만 했습니다. 3일 후 저는 은행에 가서 전액을 제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고 변호사와 제 서명 없이는 인출할 수 없게 계좌를 잠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짐을 정리하고 팔린 집의 문을 닫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집을 돌아봤습니다. 벽돌 하나, 금이 간 자국 하나, 모두 저와 정호 씨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임시로 빌린 작은 방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누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아이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나누기 위해 부른 줄 알았습니다. 동현이가 제일 먼저 왔고 손에는 미리 인쇄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하시면 셋이서 똑같이 나눴다는 증명이 돼요. 나중에 문제 없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는 구석에 앉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낡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주희는 나중에 조용히 들어와 마치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자리에 앉자 저는 서랍을 열고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은행 거래 내역이야. 집은 이미 팔렸고 총 4억이야. 수수료 빼고 3억 9,500만 원 정도 남았어. 동현이는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누면 각각 1억 3,160만 원이야. 내가 미리 계산해 놨어. 저는 아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겁게 한마디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보관할 거야. 엄마는 나누지 않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현이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분명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조용히 바람에 살랑이는 커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팔기로 동의했지. 나눈다고 한 적 없어. 주희가 저를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뭘 하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새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 얘기하기 전에 엄마가 하나만 물을게. 너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거의 죽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니?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동현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저도 가끔 찾아갔잖아요.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몇 번이나 왔니? 올 때마다 얼마나 있었니? 동현이는 머뭇거렸고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직 주희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도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는 동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아버지가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른 거 알아? 목이 쉬도록 부르고 내 손을 잡고 우셨어. 동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간호 안 했다고 상속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아이들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야? 자식의 속마음을 알기 전엔 나누지 말라고 하셨어. 엄마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주희는 울먹였고 민석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엄마가 보관할 거야? 효도를 다한 아이에게 엄마가 직접 나눠줄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가 결정권이 있어. 아무도 엄마를 강요할 수 없어. 동현이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편애해. 너무해. 나 엄마 고소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해. 내 변호사는 저기 앉아 있잖니. 기다려. 동현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곧 엄마가 자식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고 문이 쾅 닫혔다. 방이 살짝 흔들렸다. 주희는 흐느껴 울었고 민석은 조용히 휴지를 꺼내 언니에게 건넸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엄마는 자식을 잃는 게 두렵지 않아? 단지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울 뿐이야.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호 씨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보이지? 애들이 아직 어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인가요? 여보,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 속에서 나는 밤새 당신을 닦아주고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주던 밤들을 떠올렸다. 동현이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보낸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답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내게 소리치는 건가? 아니, 나는 약해지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열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상대방은 간단히 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밤새 내린 비로 인도에는 작은 웅덩이들이 남아 있었고 찬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호 씨의 개인 변호사 상민 씨는 나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요. 동현이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민석이와 주희는 상황을 보고 고려하겠습니다. 상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구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동현이는 친아들이잖아요. 나는 가방 손잡이를 살짝 쥐었다. 네, 하지만 엄마를 엄마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이예요. 그저 걸어다니는 금고일 뿐이죠. 상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문서를 작성했다. 수익자 명단을 적을 때 나는 강조했다. 언제든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해요. 업무가 끝나고 나는 건물을 나섰다. 곧장 하숙집으로 가지 않고 휴대폰 가게로 들어갔다. 나는 새 핸드폰과 새 심카드를 샀다. 자산 관련 정보만 받으려고 따로 마련한 것이다. 방에 돌아와 나는 주희와 민석을 불렀다. 동현이는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다. 특히 민석은 동현이가 떠난 뒤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나는 둘을 앉히고 노트북을 열어 새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엄마가 분명히 말할게. 이 돈은 엄마가 갖고 있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욕심이나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살아갈 길을 남겨주고 싶어서야.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해요. 주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뭐든 하셔도 돼요. 제발 오래 화내지만 마세요. 어쨌든 동현이도 제 오빠잖아요.
나는 오래도록 주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아플 때 가장 많이 돌본 아이였다. 남편에게 소홀히 당하고 일도 불안정한데도 약을 챙기고 죽을 떠먹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누가 진심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먼저 알고 싶어. 민석과 주희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이름을 하나씩 적었다. 내일부터 엄마가 너희 집에 차례로 갈 거야. 미리 말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싶어. 둘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진우에게 부탁했다. 그는 정호 씨의 옛 친구의 조카였다. 진우야, 동현이 좀 따라가줘. 뭘 하는지,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 알아봐줘. 돈은 제대로 줄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할게요. 일주일 뒤 진우가 전화했다. 연숙 이모, 동현이 형 자주 도박 카페에 드나들어요. 몇 명이 따라다니는데 빚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듣고 식은땀이 났다. 그날 밤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익명의 문자를 받았다. 연숙 씨, 동현이 엄마 맞죠? 얘가 우리한테 6억 원 빚졌어요. 안 갚으면 일이 생길 겁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었다. 내가 잘못 대처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걸 알았다. 나는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 애의 빚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밤을 꼬박 새웠다.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가 돈을 나누면 동현이는 몇 달 안에 다 탕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빼앗으려 할 것이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걸었다. 하숙집 주소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옮겼다. 예금 통장은 변호사와 나 둘 다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게 막았다. 정호 씨 사진 옆에 쪽지를 남겼다. 여보, 나 당신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아파요. 나는 주희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무 예고 없이 택시를 타고 그녀가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 갔다. 햇살이 따가웠다. 나는 삿갓을 쓰고 가방을 들고 3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문이 잠기지 않았다. 나는 3번 두드렸다.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야. 잠깐의 정적 후 문이 열렸다. 주희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했다. 작은 아파트에는 약간의 곰팡내가 돌았다. 조용하고 쓸쓸했다. 나는 묻지 않고 들어갔다. 밥 먹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에도 안 먹었고 오늘 아침에도 안 먹었어요. 나는 주방을 둘러봤다. 반쯤 쉰 밥솥과 아무렇게나 버려진 라면 몇 봉지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다. 주홍색 글씨로 상민, 가벼운 우울증 진단, 휴식과 심리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주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잠을 못 자요. 자주 불안 발작이 와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다니? 이게 괜찮은 거니? 제가 화를 냈어요. 처음으로 딸에게 큰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정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마음이 텅 비고 심장이 반쯤 죽은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앉혔어요. 다 말해봐, 엄마한테.
더는 숨기지 말고. 주희는 입술을 꾹 다물다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 집만 덩그러니 남았고 몇 달치 집세도 내가 갚아야 해. 직장도 너무 많이 쉬어서 월급도 깎였어. 엄마한테 말도 못했어.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혹시라도 사라질까 봐 손에 힘이 들어갔죠. 엄마는 내가 약해서 속상한 게 아니야. 엄마가 속상한 건 내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주희를 데리고 개인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죠. 진료를 마친 의사가 말했어요. 연숙 씨, 주희는 최소 3개월 치료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높은 치료 패키지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젊은 간호사 다인 씨를 고용해서 한동안 주희와 함께 살게 했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죽거리를 사고 저녁이면 어릴 적처럼 딸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주희의 눈밑이 덜 어두워졌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가끔 약하게나마 미소도 지었죠. 그날 저는 주희에게 저축통장을 건넸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엄마가 따로 모아둔 돈이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는 민석이만 사랑하고 난 미워하는 줄 알았어. 저도 아이를 꼭 안으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다 사랑해. 하지만 더 아픈 아이는 더 꼭 안아줘야 해. 그날 밤, 주희 집을 나설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그런데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상민 씨였죠. 연숙 씨, 바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석이가 3개월 넘게 회사를 그만뒀어요. 예전 직장에서 의료지원금 확인 전화가 왔어요. 저는 충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제일 착하고 조용한 애였는데? 저는 급히 차를 돌려 민석이 사는 곳으로 택시를 탔어요. 건물 복도는 깜깜했고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 눅눅한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민석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고 컴퓨터는 꺼지지 않은 채 저장 안 된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옆에는 우울증 약통이 있었고 몇 알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흔들었어요. 민석아, 일어나. 엄마야. 아이가 눈을 뜨고 멍하니 저를 보다가 힘없이 웃었어요. 엄마 왔구나. 난 괜찮아. 저는 울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아이 얼굴에 뚝뚝 떨어졌죠.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동현이만 보고 내가 무너지는 걸 몰랐어. 그날 밤, 저는 민석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하숙집을 정리하고 정신과 가까운 아파트를 새로 빌렸죠. 아침엔 주희를 병원에 데려가고 저녁엔 민석이 약 먹는 걸 챙겼어요.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연숙 씨, 그렇게 힘들면 돈을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살게 하지 그래요? 저는 반짝이는 눈으로 웃었어요. 지금 돈을 주면 밥을 사지 않을 거예요. 목을 맬 줄이나 사겠죠. 어느 날 오후, 민석이 수건을 빨고 있는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석이 엄마 맞아요? 얘가 나한테 5천만 원 빌려놓고 도망가서 안 갚아요. 저는 얼어붙었고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민석이가 안에서 뛰어나왔어요.
만식이 아저씨,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더 주세요. 만식이라는 남자가 소리쳤어요. 내가 3달이나 기다려줬다. 이번에도 안 갚으면 사람들 데리고 올 거야. 저는 민석이 앞에 나서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얘 아파요. 한 올이라도 다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든 줄 알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아? 좋아, 기다려봐. 그리고는 발을 쿵쿵 구르며 떠났어요. 저는 민석이를 바라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끌어안아 생강차를 타주었어요. 머릿속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이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상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 전 재산을 보호 조치해 주세요. 자녀가 정신건강증명서로 자립 가능하다는 확인 없이는 인출할 수 없게요. 상민 씨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서 민석이와 주희의 저축통장도 보증신탁으로 전환하고 이자도 고정해 3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만 아는 개인 상담 의사를 고용해 매주 집으로 오게 했죠. 민석이는 매일 약을 먹고 잠도 더 잘 자게 됐어요. 어느 날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꿈에서 다시 일하는 걸 봤어요. 엄마가 점심 도시락도 싸줬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현실이 될 거야. 넌 살아있기만 하면 돼. 나머진 엄마가 다 할게. 모든 게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 주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동현이가 잡혀간 것 같아. 저는 어지러웠어요. 뭐라고? 인터넷에 뉴스가 떴어. 엄마도 봐봐. 사람들이 동현이 수갑 차고 게임방에서 끌려 나오는 사진을 올렸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인터넷 뉴스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수십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 주범 검거, 10억 원 이상 연루.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 동현이었어요. 낡은 옷차림에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눈물이 흐려지고 손이 꽉 쥐어졌어요. 정호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플까요?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절차에 대해 물었다. 상민 아저씨가 말했다. 이건 깊이 연루되어 있어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끊었다. 아니요. 저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손을 덜덜 떨며 썼다. 동현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슬플 뿐이야. 엄마는 한때 내게 몫을 나눠주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엄마는 할아버지 말씀을 지켰어. 엄마는 아직도 내 몫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돈이 아니야. 그건 책임이야.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도 엄마는 면회도 보석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매달 너에게 편지를 쓸 거야. 엄마는 믿어. 비록 늦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만약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엄마는 여기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2 아이만 있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편지를 접어 변호사에게 건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밥상을 들고 마당에 나가 할아버지께 향을 피웠다. 소박한 밥상, 흰쌀밥 1 그릇, 생선조림 1 그릇,
삶은 채소 한 접시. 나는 향 3개를 피우고 제단 앞에 서서 목이 메어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지켰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재처럼 부서졌어요. 민석이 나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나 뉴스 봤어. 형 안 미워. 그냥 아쉬워.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그래. 아쉬워. 나는 더 이상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수갑을 찬 동현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지만 용서하지도 않는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동현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나는 구치소에서 온 첫 편지를 받았다. 오래된 노란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께. 나는 작은 부엌에 앉아 편지를 열어 읽었다. 손글씨로 거의 3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변명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 감옥은 너무 추워요. 엄마 생각할 때만 따뜻함을 느껴요. 엄마가 해준 메기조림이 그리워요. 늦게 들어올 때마다 엄마가 혼내던 것도 그리워요. 엄마의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잊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바로 답장을 쓰지 않았다. 조용히 구치소 매점 계좌에 약간의 돈을 넣어주었다. 라면 몇 봉지, 비누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일주일 후에야 나는 펜을 들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너를 구하지도 않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도록 살 수 있을 만큼만 도와줄 거야. 기술을 배우고 잘 갱생해라. 엄마가 너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아직도 아주 작은 희망이 있어. 아주 작지만 아직 남아 있어. 나는 편지를 보내고 모든 걸 서랍에 숨겼다. 주희와 민석에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석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내가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민석이 부엌에 들어와 편지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내가 동현에게 쓴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였다. 엄마, 또 형 도와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그를 구하지 않아. 그냥 버리지 않을 뿐이야. 민석은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또 힘들까 봐 걱정돼. 형은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오래된 노트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내 일기장이야. 내가 이사할 때 엄마가 챙겼어. 엄마가 다 읽었어.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노트를 낚아챘다. 왜 엄마가? 엄마가 읽은 건 거기서 엄마가 거의 잃을 뻔한 아들을 봤기 때문이야. 엄마는 너를 안아주고 걱정해줬어. 왜 형에게도 똑같이 못하겠니?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옹졸하고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아들을 안았다. 아니야. 넌 그냥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나 쉽게 상처받는단다. 그날 이후 민석은 동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내 가방에 비누 1개와 밀로 우유 1봉지를 넣어주며 말했다. 형한테 줘. 엄마가 대신 보내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일주일 후 주희가 집에 왔다. 손에 서류 뭉치를 안고 엄마, 이거 좀 봐줘. 나 이학위 따려고 해. 나는 놀라서 물었다. 몸은 괜찮니? 주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다 낫진 않았지만 살 수 있을 만큼 괜찮아. 공부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면 다시 힘들어질까 봐 무서워. 나는 딸을 안았다. 엄마는 기뻐.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날 오후 나는 주희를 데리고 등록센터에 가서 등록을 시켰다. 학비를 내고 새 컴퓨터도 사줬다. 밤에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고 예금 통장을 꺼냈다. 나는 일부를 떼어 5억 원을 주희 명의로 분리해 두었다. 단, 학업 진행에 따라 분할 인출 조건으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함을 믿지 않는다.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만 믿는다. 그날 밤,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민석이 옆에 앉아 무심히 물었다. 형 몇 년 형 받았어, 엄마? 8.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잘 갱생하면 일찍 나올 수도 있겠네. 내가 돌아보니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남아있는 건 의심과 신중함, 필요하다면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날 밤, 비가 약하게 내렸다. 나는 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정호 씨, 아이들 셋이 다 다르지만 나는 믿어요. 그 아이들도 점점 이해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연숙 씨 맞으시죠? 저는 주희 담당 의사 미경입니다. 급히 전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꽉 쥐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미경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오늘 오후 주희 정기검진을 했는데 왼팔에 멍이 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어요. 본인은 넘어졌다고 하는데 증상이 맞지 않아요. 나는 멍하니 물었다. 혹시 연숙 씨, 저는 이 일을 10수년 했어요. 어디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고 어디가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압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고 외투를 걸쳐 입고 곧장 길로 나섰다. 택시를 타고 주희의 집으로 달려갔다.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새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니 주희가 책을 덮으며 놀라 돌아봤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다가가 손목을 잡았다. 오른쪽 손목엔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상처 위엔 컨실러가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 누가 너 때렸니? 주희가 당황해 손을 뺐다. 아무도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 남편이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며칠 동안 문 앞에서 기다리며 애원했어. 그날 늦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막았어. 나는 의자에 앉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살아있기나 하니? 주희가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엄마가 힘들까 봐 무서워. 민석 오빠 걱정도 해야 하고 나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내일 너는 엄마랑 같이 살러 오렴. 엄마가 다시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주희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상민 아저씨를 만나서 말했다. 이혼 소송 다시 해주세요. 폭행행위 고소장도 접수할 거예요.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겠어요. 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손이 떨렸지만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다음 주 동안 나는 주희를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정고 단호한 목소리의 여자 변호사는 한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주희는 내 집으로 이사 왔다. 이제 집에는 우리 세 모녀가 각자 한 구석씩 차지했다. 식사 시간은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민석이 농담을 하기 시작했고 주희는 요리를 도왔다.
나는 그저 채소를 다듬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주희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그럼 엄마는 돈 나누는 거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이야. 엄마가 나눌 거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 엄마가 너희 둘이 돈을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낄 때 줄 거야. 돈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돈을 지켜야 해. 일주일 후, 주희가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고, 전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과 정신치료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희는 나를 안고 웃으며 울었다. 나 자신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해냈어. 나는 딸을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내 피와 살이야. 첫째 딸, 가장 힘들게 낳고 가장 힘들게 키운 아이.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아픔에서 일어난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 밤, 나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동현이 아니라 정호 씨의 지인인 교도관이 보낸 것이었다. 연숙 씨, 안심하시라고 연락드려요. 동현이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냉동기술 자격증을 신청했고 열심히 하고 싸움도 안 해요. 보내주신 편지는 일주일 내내 품에 안고 다녔어요.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짧은 편지를 3번이나 읽었다. 짧은 편지였지만 마음이 실처럼 부드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밥상을 차리고 빈 그릇 하나를 더 놓았다. 민석이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형이 돌아오는 거야? 나는 웃었다. 아니, 아직이야. 하지만 오늘은 형이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한 날이야. 그 그릇을 놓아서 형이 아직도 이 밥상에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 온 가족이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 다시 살아날 싹이 움트고 있음을 알았다. 어느 이른 아침, 비가 내렸다. 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주희가 민석을 태우고 둘 다 비를 맞으며 정기검진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다. 나는 급히 달려가 수건으로 아이들 머리를 닦아주었다. 닦아주면서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주희가 미소 지었다. 이제 좀 나아졌대요, 엄마. 하지만 약과 심리치료는 계속하라고 하셨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눈에 희망이 비쳤다. 엄마, 나 요즘 잠도 잘 자고 며칠 전엔 다시 일하는 꿈도 꿨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엄마도 내가 사장 돼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엄마 용돈 주는 꿈 꿔야겠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몇백만 원이면 엄마가 우리 사무실 전부 밥 해줘야 해요. 그 웃음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이 집에 울려 퍼졌다. 억지로 짓는 웃음도 가식적인 웃음도 아닌 진심으로 가벼운 웃음이었다. 그날 오후 내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문득 정호 씨의 오래된 금고가 생각났다. 나는 주희에게 밥을 하라고 시키고 다락방에 올라가 금고를 열어보았다. 오래된 서류들 외에 내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빨간색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나와 정호 씨의 결혼 사진과 그가 병을 알게 된 후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연숙 씨,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당신답게 살았으면 해요.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하지도 너무 매정하지도 말고. 언젠가 당신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땐 그냥 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심장이 조여옴을 느꼈다. 수년간 나는 그 당부 속에 살면서도 한 번도 거역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온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상민 아저씨를 단골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그에게 새 서류처를 내밀었다. 임시 분할 계약서를 만들고 싶어요.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임시로요?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주희 목 하나, 민석 목 하나, 나머지는 신탁기금에 보관할 거예요. 동현이가 8년 뒤 출소해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그때 열어줄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네요. 만약 재범하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죽은 셈치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주희와 민석을 불렀다. 새 유언장 사본을 식탁 위에 놓았다. 엄마가 나눴어. 하지만 미리 말한다.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잘 살면 엄마가 한 부분씩 열어줄 거고, 잘못 살면 잠글 거야. 민석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나는 돈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주희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엄마가 힘들까 봐 걱정일 뿐이야. 나는 웃었다.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더 힘들 게 뭐가 있겠니? 일주일 후 내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류 가방을 안고 서 있었다. 혹시 연숙 씨세요? 저는 혜원이라고 해요. 정호 아저씨의 친조카예요. 우리 엄마가 제가 정호 아저씨와 결혼하기 전에 아저씨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당황했다. 그래, 들은 적은 있는데 오래전 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쪽지를 내밀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정호 아저씨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놀라서 말했다. 뭐라고요? 혜원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정호 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엄마가 이 사실을 평생 숨겼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익숙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정호 씨의 제사상 앞에 앉았다. 정호 씨,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또 한 번 빚을 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원을 데리고 DNA 검사를 받으러 갔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석과 주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만약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아이가 누구든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DNA 검사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다. 꼼꼼히 봉인된 봉투에 담겨 있었다. 나는 진료실에서 결과를 받았다. 손이 떨려 바로 열지 못했다. 혜원이 옆에 앉아 긴장된 얼굴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첫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일치. 나는 혜원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정호 씨의 아이구나. 혜원은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했다.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남은 의문을 풀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아니야. 넌 정호 씨의 핏줄이야. 난 이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민석과 주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숨김도 변명도 없이. 민석은 말이 없었고 주희는 곧장 물었다.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직 결정 못했다. 다만 한 아이가 평생 의심 속에 살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둘 순 없어.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난 그 애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조심해야 해, 혹시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잘 알아볼게. 다음 날 나는 혜원을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갔다. 밥을 먹으며 나는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물었다. 혜원은 그녀의 엄마가 정호 씨의 옛 연인이었고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말했다. 혜원이 2살 때 그녀의 엄마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평생 조용히 살았고 친아버지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임종할 때가 되어서야 진실을 밝혔다고 했다. 저는 제가 실수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미완의 사랑의 결과인지 알고 싶었어요. 혜원이 물었다. 그 눈빛은 어두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둘 다의 결과야.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난 너를 외면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혜원을 집으로 데려와 창고 옆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다. 민석과 주희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할 때 나는 혜원의 몫을 따로 챙겼다. 혜원이 조용히 나와 인사했다. 엄마, 오빠, 언니, 잘 먹겠습니다. 민석이 주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오늘 엄마가 끓인 국 맛있어. 식사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가깝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뒤 혜원은 근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막지 않았다. 스스로 살고 싶다니 엄마는 기쁘다. 하지만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어느 날 밤 주방을 정리하는데 주희가 다가왔다. 엄마, 혜원 씨는 나쁜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빨리 믿지는 마세요. 아직은 너무 새로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아직 아무것도 넘긴 거 없어. 그냥 정호 씨가 살아있었다면 많이 미안했을 것 같아. 며칠 뒤 나는 상민 씨를 다시 만났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민 씨는 찡그린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원한다면 상속 대신 재산관리 감독 서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권리는 지키되 나누지 않는 방법이죠. 나는 동의했다. 혜원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게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교도소 교도관이었다. 연숙 씨,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동현 씨가 수감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료 죄수들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상태가 심각해 응급치료 중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몸 전체가 차가워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마당에 홀로 앉아 저녁 햇살이 잿빛으로 길게 들이오는 걸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동현에게 편지를 썼다. 위로도 꾸짖음도 아닌 그저 이야기였다. 혜원이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아버지를 가장 닮은 건 그 아이의 눈빛이야.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너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다. 직원이 물었다.
누구에게 보내시길래 글씨가 그렇게 정성스럽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보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사흘 뒤 교도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의사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연숙 씨, 동현 씨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은 없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치료 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곧 가겠습니다. 나는 주희, 민석, 혜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병원은 외곽에 있었고 죄수 전용 병동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 경비병이 주위를 지켰다. 나는 차가운 병실로 안내받았다. 침대 위에 동현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고 한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한때 거칠었던 얼굴은 창백했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으며 입가에는 마른 피가 맺혀 있었다. 나는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동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을 희미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왔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 엄마도 올 수 있지. 그는 울었다. 눈물이 길게 흘러 차가운 땀방울과 섞였다. 엄마가 더는 내 얼굴을 안 볼 줄 알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깡마르고 차가운 손이었다. 내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고치고 싶다면 엄마는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동현은 목이 메었다. 교도소에서 엄마 생각만 했어요. 엄마가 했던 잔소리, 엄마가 해준 밥. 나는 침묵했다. 용서하지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아이가 살아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다. 의사가 돌아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서명해 주세요. 회복 후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하지만 가족이 조건을 맞추면 일정 기간 외부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서명했다. 집에 돌아와 뒤편 작은 방을 정리했다. 예전엔 창고였지만 동현이 요양하게 되면 쓸 수 있도록 바꿨다.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나씩 준비했다. 사흘 뒤 주희가 알아챘다. 엄마, 방을 왜 정리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동현이가 집에서 경과를 볼 수 있다면 방이 필요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고 혜원은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밥은 식어 있었다. 나는 알았다. 동현이가 돌아온 이후로 모든 것이 평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었다. 나는 엄마니까 해야만 했다. 일주일 후 동현이는 한 달 동안 자택치료를 받게 되었다. 병원차가 대문 앞에 섰고 나는 미리 나가 기다렸다. 아이는 휠체어에 실려 나왔고 야위었으며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나는 아이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다. 주희와 민석은 나오지 않았고 혜원은 방문을 열었지만 내려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동현이의 침대 곁에 앉았다. 아이가 힘겹게 말했다. 엄마, 애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직 미워하는 건 아닐 거야. 아직 믿지 못할 뿐이야.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길 바라지 않아. 그저 조용히 살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음 날 나는 새 아이를 불러 식탁에 둘러앉혔다. 동현이는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을 거야. 엄마가 다 책임질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법원에 달렸어. 엄마는 너희가 반대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냥 지켜보고 스스로 이해해줘. 주희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결정하면 나는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거리를 둘 거야.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할게. 하지만 엄마 대신 동현이를 돌보진 않을 거야. 혜원은 말없이 매일 밤 동현이 방에 물을 가져다 주었다. 동현이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조용히 밥을 먹고 약을 먹고 한 걸음씩 걷는 연습을 했다. 어느 날 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동현이 방 문이 열려 있었다. 아이 손에는 정호 아버지의 셔츠가 들려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걸려 있던 것이다. 동현이는 셔츠를 끌어안고 침대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얼굴도 못 봤지. 왜 그런지 아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었다. 내가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돈밖에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호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건넸다. 동현이는 다 읽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내가 이럴 줄 알면서도 엄마를 버리지 않으셨네. 나는 곁에 앉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누구도 버릴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어두고 새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마당에 나가 아버지께 향을 피웠다. 바람이 불고 침향 냄새가 차가운 이슬에 섞였다. 여보, 아이를 데려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평안하지 않네요. 동현이가 집에서 치료를 받은 지 2주 가까이 되자 집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고함이나 숨막히는 침묵은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뭔가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동현이는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아침에는 스스로 일어나 청소를 하고 점심에는 설거지를 거들고 저녁에는 이불을 개고 일찍 잤다. 나는 아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용서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민석이 마당에 서 있었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돌벤치에 앉아 옆에 채소 바구니를 두었다. 무슨 일이니? 민석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력서예요. 다시 일하려고요. 더 이상 얹혀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뻤다. 세상에, 이제 건강해진 거니?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셨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정기검진은 받아야 하지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를 안았다. 오랜 불안과 두려움 끝에 아이가 스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었다. 그날 밤 주희가 돌아왔다. 내가 이야기를 하자 주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이지만 엄마가 계속 살아갈 힘이 돼. 동현이는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날 밤 동현이는 조용히 낡은 책상을 마당에 내놓고 법률책 몇 권을 꺼내 읽었다. 나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혜원이 나에게 하루 휴가를 내달라고 했다. 엄마, 같이 아는 분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작은 기회에 대해 얘기하려고요.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의했다. 혜원은 나를 교정출소자 직업훈련센터로 데려갔다. 원장은 혜원의 옛 친구였다. 그들은 동현이가 교정생활을 잘하면 정식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저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집에 돌아와 나는 동현이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또 실수하면 그건 내가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죽이는 거야. 동현이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 동현이는 가정용 전기수리 교육을 시작했다. 나는 매일 데려다주고 저녁마다 데리러 갔다. 어느 날 비가 오자 동현이는 내 손에 빵을 쥐어주었다. 미리 샀어요. 엄마가 밖에서 추운데 기다릴까 봐. 나는 웃었다. 알아? 예전에 너도 엄마한테 빵을 산 적이 있었지. 내가 6학년 때였어. 그 뒤로는 한 번도 내가 준 빵을 받지 못했단다. 동현이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엄마가 계속 받게 될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 동현이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 형을 계속 살아야 할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이가 도망갈까 봐서가 아니라 두 번째 이별을 견디지 못할까 봐서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봉투 3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유언장을 다시 썼어. 3개의 봉투, 3명이 각각 갖고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열지 마.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몫이 있어. 민석이 물었다. 엄마, 다시 나누려고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 몫은 여전히 신탁 기금이야. 하지만 조건을 추가했어. 3년간 기술을 배우고 2년간 일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개봉할 수 있어. 아니면 그 기금은 내가 정한 다른 자식에게 넘어가. 주희가 물었다. 우리는요. 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너희 몫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더 지켜보고 싶어. 엄마는 효도를 바라지 않아. 그저 바르게 살고 자존심을 지키고 서로 다투지 않길 바랄 뿐이야. 동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믿어. 하지만 그건 조건부 믿음이야. 그게 지금 엄마가 사랑하는 방식이야. 다음 날 아침, 동현이는 일찍 일어나 스스로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다시 죄수복을 입었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교도소로 데려다 주세요. 가는 길에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모두가 기회를 얻는 건 아니야. 하지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교도소 문 앞에 도착해 나는 아이가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차가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차 소리도 누군가의 안부 인사도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 식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주희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혜원은 책장 먼지를 닦고 민석은 막 욕실에서 나와 머리가 젖어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민석이 물었다. 손에 뜨거운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나는 받아서 한 모금 마신 뒤 자리에 앉았다. 동현이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어. 괜찮아.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나는 한 명씩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아주 낯선 무언가, 바로 수용이었다. 며칠 뒤 나는 동현이에게서 3번째 편지를 받았다. 단정한 글씨, 겸손한 말투였다. 엄마, 나 요즘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 오늘은 예전 길, 흰 구름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엄마가 빨래 널면서 조용히 트로트 몇 소절 부르던 게 아직도 기억나. 엄마, 아직도 노래해? 나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멍해졌다. 나는 아직도 노래하지.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노래한 적은 없었다. 그날 밤, 작은 부엌에서 온 가족이 밥을 먹는데 나는 무심코 예전 가요 몇 소절을 불렀다. 엄마, 더 이상 울지 마요. 내 인생엔 아직도 가야 할 긴 길이 있어요. 주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였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고 혜원은 국을 더 떠주었다. 세 사람, 세 조각의 불안정한 퍼즐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눈물 없는 식사를 했다. 어느 날 혜원이 늦게 들어왔다. 손엔 편지 봉투를 들고 손이 약간 떨렸다. 엄마, 누가 이걸 보냈어요. 정호 아저씨의 옛 지인이라네요. 나는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정호 아저씨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고 뒷면에는 우리 형제 1979라고 적혀 있었다. 함께 들어있는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가 정호 아저씨께 돈을 빌려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제 사업이 잘 되어 2억 원을 돌려드립니다. 유익한 일에 써주세요. 나는 멍해졌다. 정호 아저씨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아마 내가 걱정할까 봐 그랬거나 혹은 잊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잊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진을 꺼내 제단 앞에 두었다. 여보, 사람들이 당신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들을 많이 그리워했겠죠. 나는 그 2억 원을 정호 아저씨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금으로 만들기로 했다. 교도소 출신이지만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었다. 주희는 서류를 도왔고 혜원은 명판을 디자인했으며 민석은 인쇄를 맡았다. 온 가족이 2주간 바쁘게 움직였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나는 평생교육센터 강당의 작은 단상에 섰다. 내 앞엔 내 아이보다 어린 50명 가까운 이들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연숙입니다. 한때 망가진 사람이라 여겨진 이들을 믿었던 남편이 있었어요. 오늘 그 믿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오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잘못 판단했다면 그들이 아깝게 느끼도록 살아가세요. 강당은 고요했다. 이내 박수가 울려 퍼졌고 계속 이어졌다. 집에 돌아오니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 있었다. 익숙한 글씨, 동현이가 썼다. 엄마, 우리 반에 장학금 신청한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받았고 엄마께 감사하대요. 하지만 나는 아직 용기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나는 웃었다. 좋다. 내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야. 매일 밤 나는 식탁에 한 자리를 비워둔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채우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그 자리에 누군가 앉을 것이라 믿는다. 그 사람은 예전의 동현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 내가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남자일 것이다. 봄이 왔다. 바람은 차지만 우리 집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온기는 끓는 국이나 햇살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왔다. 민석은 퇴근 시간을 지켰고 주희는 꾸준히 수업에 나갔으며 혜원은 첫 월급을 자발적으로 내게 식비로 보냈다. 나는 별로 쓰지 않았다. 대부분 모아두고 조금은 직업훈련센터에 보내고 나머지는 상민 아저씨에게 맡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 나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소시지를 집어주며 말했다. 이번 설에는 고향에 한번 다녀오자. 엄마가 오랫동안 외할아버지 댁에 못 가봤네. 민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고향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 주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가자. 엄마가 원하면 다 따라갈게. 일주일 뒤, 나는 7인승 차를 빌려온 가족을 태우고 떠났다. 혜원은 맨 뒷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중부 고향의 흰 모래와 라오 바람을 경험했다. 나는 길을 하나하나 안내했다. 길은 많이 변해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먼저 내려 좁은 골목으로 걸어갔다. 부모님의 옛집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 옆에 오래된 보이 나무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나는 잎 하나를 따서 민석에게 건넸다. 내 아버지가 이 나무에 올라가다가 팔을 부러뜨렸지. 그때 나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5km를 안고 보건소까지 걸어갔단다. 민석은 보이 잎을 들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주희를 향해 말했다. 저 마당에서 엄마가 내가 처음 걸음마할 때 연습시켰지. 내가 넘어져도 엄마는 안 일으켜줬어. 울어도 달래지 않았고. 내가 알았으면 했거든. 아무도 대신 일어나주지 않는다는 걸. 주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이제는 알겠어. 혜원은 사진 몇 장을 찍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런 추억이 없었어요. 엄마, 데려와 주셔서 고마워요. 짧은 고향 방문이었지만 내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듯했다. 수십 년 집안의 고통만 쫓아 살다가 나도 한때는 딸이었고 고향이라 부를 곳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떠올렸다. 부산으로 돌아오니 소식이 왔다. 교도소에서 동현이의 모범수 및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조기 출소를 허가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상민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빨리 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저씨가 답했다. 나도 놀랐어. 하지만 좋은 소식이니 준비해요. 나는 저녁에 온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다. 민석은 말이 없었고 주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혜원이 먼저 말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엄마는 조용하게 맞이하고 싶어. 굳이 말 안 해도 돼. 그냥 평소처럼 살면 돼. 동현이 출소하는 날, 나는 연한 파란색 한복을 입었다. 정호 아저씨가 가장 잘 어울린다던 색이었다. 화장은 하지 않고 은은한 향수만 뿌리고 교도소 앞에 섰다. 동현이가 걸어 나왔다. 전보다 더 여위었지만 더 강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나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왔어요. 나는 그를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많은 걸 묻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했다. 엄마, 아직도 나를 믿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다. 엄마는 예전처럼 믿지 않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믿는다. 집에 도착하니 나머지 세 아이도 모두 와 있었다. 환영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등을 돌리는 이도 없었다. 동현이 들어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형, 누나 안녕하세요. 아직 부족하지만 시작하고 싶어요. 민석이 일어나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시작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더 이상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마. 주희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밥 다 했어요. 같이 앉아서 먹어요. 동현이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는 내 아이가 모두 모여 앉은 것이 처음이었다. 크게 웃는 이도 말을 많이 하는 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이 내가 십수년간 기다려온 순간임을. 그날 밤 나는 정호 씨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여보, 그 애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할게요. 내 다리가 버틸 때까지요. 동현이 돌아온 후의 삶은 악수 한 번으로 간단히 풀리는 게 아니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다. 밥상을 차리는 모습, 형제들과 대화하는 모습, 내가 부를 때 바라보는 눈빛.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진짜 사람임을.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동현이 먼저 나서서 막노동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했다. 나는 놀라 물었다. 냉동기술 배우는 거 끝나고 하면 안 되니? 그 아이가 답했다. 놀고 싶지 않아요. 돈을 벌어야 해요. 공부는 저녁에 계속할 거예요. 마음이 불안했지만 나는 허락했다. 아침이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게 주고서야 공사장 차를 타러 골목 입구로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면 시멘트와 석회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주희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볼 만큼만 오래 살 수 있다면 죽어도 마땅하다. 혜원이는 조용히 있었다. 그저 제사상 옆에 앉아 내 사진 액자를 닫고 가끔씩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엄마를 만족시켰는지 보셨나요? 동현이는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했다. 그는 장례식 전체를 흐트러짐 없이 잘 통제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간 후 그는 마지막으로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도 길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그들은 재산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4명이 함께 앉아 내가 쓴 글, 내가 남긴 말, 내가 남긴 조건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민석이는 마지막 유언장을 들고 말했다. 엄마가 남긴 재산은 돈만이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준 전체 시스템이에요. 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직업교육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엄마 대신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혜원이는 제안했다. 매년 장학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연숙의 마음이라고 이름 짓자.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동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예전에 글씨가 예쁘다고 칭찬했던 수첩을 꺼내 첫 장에 썼다. 첫 해, 엄마 없는 해. 민석이는 그로부터 한 달 후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맨 앞줄에 빈 의자가 있었다. 의자 위에는 내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날 딱 피어난 하얀 난초 화분이 있었다. 주희는 큰 센터에서 강사 일을 그만두고 옛집에서 무료 수업을 열었다. 누구든 배우러 오면 제사상 앞에서 향을 피워야 했고 그것이 이 집을 세운 그 사람에 대한 인사였다. 혜원이는 임시로 이사와서 새 아파트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를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나머지 셋이 집세를 나눠냈다. 내가 예전에 그들이 부족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동현이는 공식적으로 기금 관리자가 되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반 하나, 떠도는 청소년들을 위한 반 하나를 더 열었다. 내 첫 제삿날, 집에는 아침부터 불이 켜졌다. 혜원이네 이웃들이 몰려와 아이들이 상을 차리고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했다.
제사상 위 내 사진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짧은 머리, 깊은 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아래 내 아이는 서로 바짝 붙어 서 있었고 누구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한 손님이 조용히 말했다. 연숙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집을 지켜냈네. 정말 대단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같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있게 해주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른다. 고집 센 할머니, 무서운 엄마, 혹은 평생 조용히 살아온 아내로 기억할까? 하지만 나는 그저 바라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다시 언급한다면 그분은 자식들이 흩어지지 않게 했다. 고 말해주길 바란다. 나는 평생 큰 일을 해내지 못했다. 나는 그저 폐허 속에서 하나씩 부서진 조각을 주워 눈물과 희망으로 조금씩 꿰매는 법을 배웠다. 아이들이 스스로 집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엄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역할을 이미 최선을 다해 마쳤으니. 다음 생에는 길가에 서서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간섭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이제 그들이 두려움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에. 나는 영원히 살지 않지만 사랑은 남는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손을 잡아준 순간 호통쳤던 모든 말 속에도 모두가 내가 사랑을 표현한 방식이었다. 비록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파온다면 제발 이것을 비극이라 부르지 말아달라. 이것을 이렇게 불러달라. 한 어머니가 조용히 자식들의 마음에 발자국을 남긴 방법이라고. 잊지 말고 영상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잔느와 함께하는 복수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